당 중독, 당화된 것에 가장 빠른 해결법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당의 특징이 끈적끈적 들러붙어서 서로 뭉치는 거예요. 이러한 당이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 우리 몸 전체에 들러붙는 거죠. 그런데 이 끈적끈적 눌러붙고 서로 달라붙는 이러한 당의 성질을 분해하고 흩어놓는 가장 잘 하는 게 소금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덜 먹고 막 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이어트 방법이잖아요. 소금물로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 해보시면은 좀 더 지방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몸의 조건으로 만들게 돼요. 죽염수만 꾸준히 드신 분들 대부분 한 1kg 가까이는 다 감량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고혈압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먹어도 되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강남 이로운 약국을 통해서 음식을 처방하고 있는 약사로 활동하고 또 대한식단코칭협회에서 음식치유 강의랑 또 지도자 양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비만의 원인이 서구식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는 거에 공감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저희가 비만이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라고 생각을 해서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비만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비만이 잘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 결과로는 이제 비만의 원인이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 이러한 어떤 정제당이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고혈당이 발생을 하고 고혈당 상태에서 이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인슐린이 혈중에 굉장히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되면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 속으로 당을 집어넣는 역할도 하지만 사용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방을 저장하게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구식 음식이냐가 아니라 음식이 달아진 것, 당분을 많이 사용하는 것, 탄수화물을 누적되게 섭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서구식 음식이냐, 아니면 한식이냐, 아니면 채식이냐 이런 논리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고요. 결국에는 설탕과 밀가루와 같은 정제당과 같은 이 단 음식을 많이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식이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아니죠. 한식 같은 경우는 정말 더 탄수화물이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이라는 문화와 반찬 문화에도 다 설탕을 넣기 때문에 반찬 하나에 설탕량은 작지만 이것이 여러 반찬을 섭취하게 되면 설탕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구식이냐 아니냐, 뭐 육식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단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비만 관리를 하셔야 비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맛있다 막 음식 포르노라고도 하더라고요.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 어디 가면 맛집이다 하면서 막 보여지는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음식. 대부분 보면 탄수화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화려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음식 속엔 탄수화물 비율이 과거보다 확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이 달면 결국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물을 넣거나 아니면 소금을 넣으면 단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짠이라는 음식도 생기게 된 건데요. 결국 이제 이 당 중독, 그다음 당화된 것에 가장 빠른 중화법과 해결법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 중독 현상, 그래서 요즘 나 탄수화물 중독이야 이런 말들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먹었는데도 계속 무언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땡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언제 생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케이크류들 보면 한 조각으로 만족이 잘 안 됩니다. 하나 먹어도 또 먹게 되고 그리고 단 음료수 한 잔 다 마셔도 별로 배부르다는 느낌을 안 줘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당 중독인데요. 이럴 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과 싸워 맞서주는 것도 소금이고 이 당을 해독하고 중화하고 당 중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항상 입에 뭔가 단 게 들어가야지 안정이 되고 막 이런 분들인데 제가 소금을 들여봤더니 이상하게 제가 단 게 안 땡겨요. 그리고 식욕이 좀 조절이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당 중독, 해결사 이런 표현도 맞지만 우리 몸에서 계속 무언가 땡기게 됐던 건 결국에는 내가 먹어온 당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땡긴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잘못 이해하고 더 뭔가 먹고 싶으니까 또 탄수화물을 먹고 또 당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딱 소금을 먹게 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당을 소모하고 분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소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 중독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당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끈적끈적 늘러붙는 거죠. 그래서 엿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탕후루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이 당의 특징이 끈적끈적 들러붙어서 서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당이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도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 우리 몸 전체에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당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환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끈적끈적 눌러붙고 서로 달라붙는 이러한 당의 성질을 분해하고 흩어놓는 가장 잘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어떤 당의 합병증, 당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에 가장 좋은 해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소금 전도사고 죽염 전도사다 보니까 이제 소금이나 죽염을 드시고 살 빠졌어요 라고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식단 코칭을 통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도와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꼭 제가 죽염수를 하루에 2리터 내지는 3리터 이렇게 드시게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식단을 제대로 하신 분들도 효과를 내지만 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식단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서도 막 9kg가 빠졌다, 6kg가 빠졌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는 이제 식단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지만 이 소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실감하고 느끼게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을 분해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 분해로 갈 것이냐, 저장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인슐린의 농도입니다. 근데 인슐린의 농도를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혈당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탄수화물이나 정제당을 드시지 않아 주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당을 빠르게 소모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당을 빠르게 소모하는 데 쓰여지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의 그 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금의 제흡수입니다. 나트륨의 제흡수입니다. 즉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할 때는 인슐린 농도를 계속 높여서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않고 제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소금을 잘 안 드시는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 제흡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소금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릴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이 소금물이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저장 모드로 가지 않고 분해 모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덜 먹고 막 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이어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 조건을 소금물로 죽염수로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 해보시면은 좀 더 이 지방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몸의 조건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먼저 해보시고 나서 이제 식단도 노력하시고 운동도 하시면 아마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사례를 보면 죽염수만 한 달 정도 꾸준히 3리터 정도 드신 분들 대부분 한 3kg에서 6kg 가까이는 다 감량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식단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바디라는 걸 측정을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경험자긴 한데요. 이제 근육량은 늘리고 이제 지방량은 줄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몸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조건이 있어야지만 지방을 분해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슐린의 그 농도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인슐린 농도는 저희가 측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데 우리가 인바디 상에서 내가 근육을 잘 만들고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체수분량입니다. 그래서 체수분을 먼저 채워 놓으시면 아주 지방을 잘 빼내시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돼요. 이것은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의 몸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알게 된 거기도 한데요. 체수분이 채워지면 비례적으로 근육량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해도 근육이 이제 찢어지면서 재생이 되면서 근량이 올라가지만요. 수분이 채워지면 근육의 주성분이 한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커지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를 좀 더 잘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잘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체수분을 빠르게 채워서 근육량을 늘리는데 이것을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 마시기인데, 물 마시기를 하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금물 먼저 충분히 채워주시면 약간의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근육이 부종이 생기면서 근육이 땡땡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을 잘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 내가 식단도 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체수분이 채워지지 않겠죠. 저염식을 하시게 되면 그럼 당연히 근육량이 올라가지 않겠죠. 당연히 지방이 떨어지지 않겠죠. 이런 분들이 극단적으로 더 수분량을 줄여서 하시게 되면은 근육량이 느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체성분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체성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체수분을 먼저 활용을 해 보시면 아마 더 빨리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드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금 섭취할 때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만큼의 농도로 얼마만큼 먹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물 500ml에 소금 3g 정도 이렇게 많이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한 0.6%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병원 가면 링거를 맞잖아요. 링거가 0.9%예요. 그러니까 0.6% 정도의 소금물은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0.9%의 링거를 맞을 때는 환자분들이 주로 병원 가서 링거를 맞는데 환자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염도니까 먹는 건 당연히 0.6% 누구나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양이 중요하겠죠. 이걸 몇 병을 마실 거냐. 0.6%의 소금물 500ml를 하루에 저는 만약에 좀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3리터를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소금의 총량이 한 18g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면 평소에 수분 섭취가 안 되어 있거나 또 체액의 삼투압이 0.9%가 망가져 있거나 저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부종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하루에 커피 7잔 마셔요. 저는 물을 안 마셔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눈도 못 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18g을 드시게 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은 한 2리터, 그러니까 그리고 3g보단 한 2g 정도, 그래서 하루에 10g 내외로 드셔보시고 이때 부종이 생기면 하루 정도 쉬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부종이 없다 그러면 이제 10g에서 11g, 12g 이렇게 차차 늘려가서 18g까지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소금의 배출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고정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차츰차츰 늘리면 얼마든지 드셔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나트륨 배출량은 보통 1600g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드시면서 이제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건강인들은 누구나 하루에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루에 20g 이상, 많이 먹을 땐 40g도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이제 밥을 먹을 때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18g 드셔도 이제 식사로 10g 정도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소금의 총량은 제가 계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부종이나 두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소금의 배출량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혈압인 분들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혈압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장애가 원인입니다. 결국 물과 소금이 부족해서 오는 거죠. 소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잘 혈액을 뚫고 나가는, 혈액을 끌고 다니면서 전신에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로 되어 있거든요.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혈압이 있다라는 건 평소에 소금 부족과 물 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소금과 물을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당연히 평소에 소금과 물을 안 드셨기 때문에 어때요? 부종이나 두통 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이 될 수는 있지만 꾸준히 훈련을 하시면서 빼내는 능력을 키워나가시면 오히려 혈압약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금이 가장 좋은 혈압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고 먹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의 혈압을 또 소금물로 끊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각자에 맞는 소금량을 찾으시고 편안하게 조절해 나가시면 우리가 달리기를 처음부터 10km, 20km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5km씩 달리면서 6km, 7km 늘려 나가는 것처럼 소금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배출량은 충분히 늘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외모적으로 동안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막 50대인데도 30대 같이 보인다. 근데 이제 그건 외모고요. 신체 나이로 보면 50대인데도 70대다. 뭐 이렇게 이제 신체 나이가 이런 분들도 이제 간혹 있고 30대인데도 50대 몸을 가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 나이의 부분에서만큼은 지금은 사실 저속 노화보다는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노화가 된 건가? 아니면 젊은가? 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음의 기준을 먼저 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음의 3대 조건이라고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의존하는 약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요즘은 왜 거북목이라고 해서 목 부분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릎이 아파서 나는 등산을 못 가, 아니면 뭐 어디 계단을 못 올라, 이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염려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20, 30대 분들도 매일 먹는 약들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니야 하시면서 드시고 있는데요. 이 매일 먹는 약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속 노화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속 노화를 구현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 화학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것도 꾸준히 먹는 약이 있다면 현재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이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형외과를 굉장히 자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요즘 뭐 재활 PT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고요. 재활의학과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뭐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은 두뇌 활동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또 세 번째는 정말 또 제가 실감 많이 하는데, 요즘 20, 30대 분들에게 건강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5, 60대 건강 염려증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 80대, 90대 부모님들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치매라든지 다양한 어떤 노인성 질환을 보시면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과연 저 나이가 됐을 때 누구의 돌봄 없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나는 젊음의 조건 3대 무죠.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저는 이제 저속 노화가 구현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나이에 비해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속 노화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기여하는 바가 크죠. 예전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환경이 만약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하는 식단 코칭이나 이 음식 치료로 저속 노화가 구현이 안 될 건데, 음식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음식만 바꿔도 굉장히 젊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속 노화는 대부분 우리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또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습관, 많은 약물들, 액상과당을 포함한 음료수들, 술, 이런 먹는 것에서 기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만 제대로 잘 드셔도 가속 노화를 막고 저속 노화를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한 줄 알고 많이 챙겨 드시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식습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잡곡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이나 현미, 통곡물을 좀 건강 식단으로 많이 챙겨서 드시는데, 이러한 통곡물들이 실제로 이제 식물 입장에서 보면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그만큼 식물 입장에서 소중하니까 이 씨앗을 보호하는 어떤 항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씨앗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위장 기능이 약하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잡곡밥이라든지 통곡식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건강하니까 이 음식을 챙겨 먹게 되면 이제 음식만 먹어도, 밥만 먹어도 그냥 피로하고 지치게 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소화불량으로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자체도 이제 우리 몸에는 굉장한 에너지와 효소 손실인데, 소화가 잘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 못하면 소화분해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음식을 제대로 소화 못했을 때는 이제 가스 같은 게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얘기는 장내 유해균보다는 유해균들이 많이 발생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않을 수도 있는 식습관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통곡식 식사를 하고 오히려 효과를 많이 못 보고 밥만 먹으면 식곤증이 오고 가스가 많이 차고 혈액이 항상 부족하고 빈혈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은 쌀밥은 조금 식사가 어렵잖아요. 어떤 흰쌀밥을 드시기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한 5분 도미 정도의 채소나 해조류들을 같이 넣어서 채소밥을 해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또 드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찬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여기에 밥 안에 모든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채소밥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다고. 그래서 채소밥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식이면 다 건강하다 이런 인식이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식은 반찬 문화와 메인 디시 그리고 밥, 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요즘 한식의 레시피들은 전부 다 당연시하게 설탕을 넣는 게 마치 국룰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밥에서 이미 탄수화물 과다가 오는데 그 반찬에 모든 설탕이 중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메인 디시에도 또 그렇게 설탕이 추가가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정식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 이 한정식 중에서 설탕을 뺀다면 과연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다 설탕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한 접시에 한 스푼은 마치 설탕 한 스푼이 애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다 먹었을 경우에는 내가 먹는 설탕의 양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면 다 건강하다 이런 인식, 또 집밥이면 건강하다 이런 인식은 좀 깨주시고요. 한식을 만들 때,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도 이제 레시피에서 설탕 부분을 좀 배제를 하시고 만드는 거, 그리고 설탕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건 한식, 양식 다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된장국, 설탕이 필요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빼고도 만들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샐러드를 비롯한 생채소 섭취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이제 일어나게 되면 뭔가 건강한 하면서 이제 샐러드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심지어 이제 배달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아침부터 드시는 생채소는 대부분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이 불편해요, 속이 쓰려요, 아니면 설사를 해요. 채소 자체가 굉장히 찬 성질인데 이제 샐러드로 날 걸로 드시게 되면 이 소화 흡수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장 불편감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채소의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채소를 드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은 익혀서, 살짝 익혀서 간장과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밥과 함께 쪄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물김치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으로 자주 드시는 것은 어쩌다 맛으로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채소의 유익 성분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대에도 40대 뇌를 갖는 분들도 간혹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40대에 80대 뇌를 갖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실질적인 신체 나이가 어디서 이제 결정이 되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저성 노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인체 내 수분 양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는 한 80%의 수분을 갖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50% 이하가 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80대에 40대의 뇌를 갖는다는 건 뇌에 충분한 혈액과 수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노인의 뇌를 안을 들여다보면 젊은이의 뇌와 차이점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혈액과 수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젊음과 노화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체수분량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체수분은 단순히 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늘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함수 능력, 수분 충전 능력은 첫째는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물만 열심히 드신다고 해서 물은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면 근육 안에는 혈액과 수분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근육량을 늘린다 하면은 막 운동을 이렇게 막 심하게 과하게 해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거는 되게 어려운데요. 근육을 수분으로 충전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수분만 제대로 잘 챙겨 드셔도 근육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개선하셔야지만 근육이 잘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정제당이라든지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해주시고, 근력 운동은 트레이너 분들처럼 과도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스쿼트 같은 것만 해주셔도 근육 쪽에 혈액을 충전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쪽에 쏠리게 되면서 근육에 자꾸 혈액을 꽂아주는 방법이니까 그 정도로만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의 물은 맹물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나트륨과 좋은 미네랄로 이루어진 소금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물을 계속 드시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소금물로 충전을 하시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인체에 친화적인 미네랄이 들어있고 또 가능하면은 바다 오염 물질이 없는 죽염수로 드시는 게 가장 빨리 이제 체수분을 채우는 방법이고 저속 노화를 구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식단 코칭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저속 노화를 현재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한 100일 정도 꾸준히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례가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서 좀 한 분, 최근 사례가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이분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평소 운동 매니아세요. 그래서 테니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마라톤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근육량은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이제 지방량도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좀 과체중과 비만인 상태였습니다. 한 90kg 가까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도 기본으로 가지고 계셨고요. 이 밖에도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한 10가지 정도의 질환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제 코골이를 비롯해서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또 무기력, 알러지, 여러 가지. 또 피부도 항상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안색도 별로 안 좋으셨고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속노화법, 일단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정제당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시켰고요. 반대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그 주재료인 이런 레시피의 음식들을 드시게 할 때는 반드시 양념류에서 설탕은 이제 배제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음식을 꾸준히 이제 챙겨 드시게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죽염수를 하루에 2 내지 3리터 정도 계속 이제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체성분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꽤나 괜찮은 상태였긴 했지만 체지방만 한 9kg 정도 빠지시면서 체성분이 완벽히 변했어요. 그래서 근육형으로, 이 D자라고 하죠. 인바디 점수도 굉장히 높아지셨고요. 뭐 그거는 둘째치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대사질환,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부분 굉장히 호전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자질구레한 어떤 질병들, 코골이, 수면 장애, 또 알러지,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셨어요.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얼굴 전체에 다 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이 싹 해결되시면서 미남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딱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일단 부종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얼굴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 10살 이상은 젊어진 느낌? 무엇보다도 이제 뱃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옷맵시도 굉장히 살아나셨고, 그래서 아내분하고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뭐 영원히 못 잊을 것 같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약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알고 있던 건강 상식과 지식으로 케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실 때 약간 반신반의,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에이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셔서 저한테 정말 그 이후로도 좀, 저랑 지금 먼 거리에 사시거든요. 지방에 계시는데도 가끔 이제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뵐 때마다 계속 너무 감사하고, 이 다이어트, 이 식단 코칭 여기저기 막 알려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고요. 끝날 때 저에게 했던 말씀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줬고, 또 평소에 알고 계시던 어떤 건강 상식과 지식들이 저의 식단 코칭을 통해서 뭔가 환한 빛, 길을 만들어준 것 같다. 그래서 약사로서의 인생도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억에 너무 많이 남고 아직도 매일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기쁜 사례입니다. 잠을 못 자면 치매가 걸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잠 못 자서 억울한데 치매까지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좀 치매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좀 더 먼저 해드릴게요. 치매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하는 그러한 부분, 뇌의 그러한 부분 기능이 손상된 이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뇌의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도 이제 뇌가 손상이 되지만
하지만 잠을 못 자도 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자도 치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글리프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그때 우리가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뇌의 독성 물질들이 청소가 되고 배출이 됩니다. 근데 잠을 지속적으로 못 자게 되면 이런 뇌의 독성 물질들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에 이런 물질들이 축적이 돼서 뇌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잠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는 시험 공부를 막 밤새도록 하면은 시험을 잘 보고 잠을 줄여서라도 막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잠을 잘 자는 학생들이 또 공부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잠을 잘 때 우리가 기억 장치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 동안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또 맛도 보고 다양하게 온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걸 잠을 자는 동안에 해요. 근데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이 기억을 저장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을 지속적으로 못 자는 불면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런 그 기억하는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단기 기억력 장애라든지 이게 나아가서는 치매 유발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억울한데 불면증까지 온다.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불면증을 많이 호소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죽음에 이를 수는 없으니까 점점 더 잠을 못 자면서 이제 죽음까지 가는 거라고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에서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노인의 불면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노화 자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호르몬 부족이다 뭐 아니면은 뭐 근육이 없어서다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다 아니면 심장 기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사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귀결돼서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뇌의 혈액 부족과 수분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는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들은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분을 점점 잃어가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50% 이하가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수분 부족도 탈수도 진행이 되지만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뇌의 건조와 이 탈수가 시작되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아주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잠을 좀 잘 자고 동일한 연세에서도 또 노인분들 중에는 또 잠을 또 아예 못 자는 분, 또 잠을 잘 자는 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연령대에도 평소에 이제 체수분 관리, 또 혈액 관리, 또 이 심장으로부터 뇌로 올려주는 어떤 혈액 순환이 잘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동일한 나이대에서도 잠을 잘 주무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경우 잠을 좀 더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뇌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평소에 전신에 혈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은 평소에 근력도 챙기시고 수분 섭취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영양 섭취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같은 나이대에서도 아마도 잠을 잘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제가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심각한 불면증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면증은 이 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신의 혈관 근육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은 결국에는 전신의 건강 종합 점수가 양호해야지만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뇌 건강 따르고 내 육체 건강 따르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건강 점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요즘 이렇게 뭐 건강 검진도 비싼 돈 주고 받으시지만은 가정용 인바디라고 있습니다. 인바디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아주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체수분량과 근육량이에요. 인바디에 이 체수분량과 근육량을 보시면 내가 체수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혈액량이 대략 어느 정도
정도 부족하냐 아니면 충분하냐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근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량과 체수분량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뭔가 순환에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물도 열심히 먹고 있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조금씩 점수를 올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바디에 보면 또 인바디 점수라는 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점수가 뭐 70점이다 하면 열심히 운동하시고 수분 잘 챙겨 드시고 노력을 하셔서 조금씩 점수를 올려가다 보면 또 잠도 더 잘 잘 수 있는 몸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립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은 정말 수면제가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너무나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독이 되는 거죠. 정말 한 번만 먹고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오던 잠이 너무 쉽게 와버리니까 이 수면제의 늪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수면제 시작을 안 하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현재 이제 수면제를 좀 드시는 분들도 아직은 중독성이나 내성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이제 끊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부작용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제 자체가 잠을 더 못 자는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면제는 작은 굉장히 대부분 보면 알약이 작거든요. 작은 알약 하나가 우리 몸에 수분을 엄청 많이 뺍니다. 제가 수분 섭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탈수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과 잠을 자게 하는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많이 소실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먹으면 먹을수록 수면제를 장기간 먹으면 먹을수록 세로토닌을 만드는데도 어려워지고 멜라토닌을 만드는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없으니까 기분이 늘 우울해지고 나아가서는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또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을 가지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낮에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나쁜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행복해야 잠이 오는 이게 선순환인데 불행하면서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또 불행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수면제라는 늪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이제 헤어나올 수 없고 스스로는 절대 잠을 잘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뇌의 그 청소 시스템, 글리폰 시스템이 수면제를 먹고 자는 잠에는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면제만 오래 드셔도 치매의 위험에 다 노출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수면제 드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기억력에 문제가 많이 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오는 건 두 번째고 이 사고 기능과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억력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때문이라도 수면제 선택을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면에는 사실 꿀팁이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뭐 하나 이렇게 한 가지만 갖고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종합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바로 또 즉효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게 좀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꿀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자신도 이제 굉장히 극심한 불면증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상담하고 도와드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수면제를 극복하고 이제 잠을 잘 자는 몸으로 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인지 행동 치료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졸리기 전에는 절대로 잠을 청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 보통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뭐 한 2, 3시쯤에 잠이 들
들더라고 해도 한 9시부터 누워 계세요. 이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2시쯤 만약에 잔다 그러면 그 시간에 임박해서 아니면은 그 시간 살짝 지났을 때가 잠을 청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잠을 안 주무시는 거는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낮에 그냥 이렇게 눈을 감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인체는 눈을 감는 것도 잠으로 이렇게 그냥 간주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최대한 눈을 감거나 낮잠은 절대 안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 내가 잠을 못 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잠이 깨도 그냥 아쉬워서 좀 더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족하게 자더라도 조금 더 빨리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수면의 압력, 수면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수면의 욕구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잠을 들이는 시간, 즉 인면 시간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잠드는데 10시부터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2시간의 마음이 과연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야지 하고 누우니까 좋죠. 사실 자려고 누우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하루의 피로도 풀고. 근데 이게 한 30분, 1시간 지나가면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불안도 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흥분이 돼요. 그러면 과연 자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인면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엄청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잠의 깊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수시로 깨기도 하지만은 그냥 바깥에서 조금만 부시럭거려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억지로 잠을 들여서 얕은 잠을 그냥 계속 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피곤함 또 수면의 압력을 이제 극대화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면 시간을 깨지 않고 통으로 자는 시간, 그 수면 지속 시간을 최대로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30분, 1시간, 1시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면서 6시간 자는 것과 3시간을 자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자는 것은 만족도가 확연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의 만족도가 많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세로토닌이 생깁니다.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만들어져서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수면의 인지행동치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오래 걷기와 햇빛 보기예요. 그러니까 즉 밖에 나가서 산책을 많이 하시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불면증 환자에게 행복을 요구한다는 건 너무 무리잖아요. 우리가 행복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잠 못 잔 분들한테 행복해라, 이건 진짜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보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많이 하면 억지로라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불행에 빠졌을지언정 밖에서 햇빛 보고 많이 걸어주시면 세로토닌이 생성에 굉장히 도움을 줘서 또 밤에 숙면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장시간 오래, 그리고 요즘같이 햇빛이 좋은 때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면증 치료는 겨울보다 이 여름이나 햇빛이 좋은 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많이 나가서 햇빛을 많이 저장하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물 마시기예요. 제가 뇌 건조와 탈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을 정말 열심히 자주 충분하게 드셔주세요. 그런데 맹물을 많이 드시는 것, 즉 미네랄이 없고 염분이 없는 물을 드시는 건 오히려 탈수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물은 만약에 아무 미네랄이나 염분이 없는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이 밖으로 나가는 물, 즉 소변으로 나가거나 땀으로 나가거나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물들은 다 미네랄과 염분을 가지고 있는 물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 내부의 미네랄과 이 염분의 농도가 점점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수분량을 줄입니다. 결국 탈수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미네랄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미네랄 조성을 가진 물, 그리고 일정량의 염분, 티액과 유사한 염분을 가진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을 또 제가 많이 드시라고 했더니 그냥 뭐 자기 전에 임박해서 많이 드신다던가, 한꺼번에 많이 드셔서 뭐 탈이 나게 한다던가, 뭐 신장이 안 좋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대별로 시간 나눠서 입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마시는
드시는 거는 당연히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집중해서 드시는 건 또 숙면에 당연히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잠자기 전 한 2시간 정도 텀을 두시고, 그리고 시간 쉬지 않고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라고 해도요, 시간 나눠서 드시게 되면 충분히 많은 양의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자주, 집중적으로 마시지 말고 분할해서 자주 조금씩 입을 축인다는 느낌으로 계속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노인의 당뇨는 젊은이의 당뇨와는 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체격도 좋으시고 소화력도 좋으시고 뭘 잘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음식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가공식품 많이 드신다든지 인스턴트, 또 음료수를 많이 드세요. 또 술, 그리고 액상 과당, 뭐 밀가루 음식, 그리고 과식 많이 드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 원인입니다. 즉 원인을 내 안이 아닌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인의 이제 당뇨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당뇨인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체격이 없으세요. 그리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굉장히 소화력도 없으시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드시는 음식에서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분의 신체 조건에서 이미 당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폐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탈수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체액이 굉장히 산성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췌장이 굉장히 지쳐서 노화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제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탄수화물 물질, 정제당, 또 과식을 제한하고 소식을 이제 하도록 하고, 또 채식 위주의 식단,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은 이런 식단을 제한을 하면 오히려 이제 영양 소실이 일어나서 근육이 더 빠져나가고 또 더 기운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영양을 전략적으로 잘 드리고 근육을 좀 더 늘리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분들의 식단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당뇨 식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음식은 제가 좀 2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약처럼, 주식은 아니고요, 약처럼 매일 드실 수 있는 음식, 약,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죽염입니다. 죽염은 당뇨는 당 중독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 몸의 혈액 속의 당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 소중한 당을 소변으로 빼낸다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독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중독 상황을 해결할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일단 당을 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독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소금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소금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요즘 많은 이제 유해성들, 예를 들어서 바다 오염물질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소금은 부종이 생긴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환자분들도 누구나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죽염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로 드실 수 있는 음식약은 바로 초콩이에요. 식초콩이죠. 콩과 식초가 만난 건데, 콩을 식초에 절여서 만드는 게 바로 초콩이어서 초콩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콩은 당뇨를 위해 태어났다 할 정도로 이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지 않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식재료이고, 또 근육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죠. 그런데 이 콩을 뭐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밥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두부로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식초와 만났을 때 이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를 내는데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콩을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가지고는 주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식 메뉴,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주식 메뉴를 한 3가지 정도 좀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세 가지만으로 계속 드시면 좀 지루하긴 하시겠지만 이 레시피와 메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요런 것들도 내가 당뇨 환자지만 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정도 이런 아이디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밀푀유 나베라는 메뉴예요. 밀푀유 나베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 자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추랑 깻잎, 그다음에 차돌박이 이렇게 채소류와 육류를 켜켜이 해서 냄비에 이렇게 둘러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육수를 넣으셔서 소금간, 후추간만 해서 이제 전골 형태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설탕이라든지 정제당분의 양념도 필요 없고 또 채소와 또 육류의 비율이 적절하기 때문에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국물 자체가 좋은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양식 달걀찜이라고 하는 프리타타라는 음식이에요. 이름이 너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별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달걀찜 하면은 달걀만 풀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찬의 하나로 보시는데 요거는 그냥 그 자체가 메인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달걀을 이제 풀어놓고 시금치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뭐 연어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재료들을 이제 먼저 냄비에 넣으시고 달걀물을 부어서 달걀찜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양도 좀 꽤 되죠. 이거 자체가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식사, 한 끼 식사가 되고요. 따로 반찬이라고 밥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한 끼 식사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달걀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또 단백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여기에 간은 그냥 소금, 후추 정도만 해주시면 되니까 한 끼 식사 메뉴로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는 시래기 황태 된장찜입니다. 이 재료 자체에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까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래기를 좀 밑에 깔으시고 황태를 불려서 올려 놓으시고 된장하고 뭐 소금, 후추, 대파 정도 어슷하게 썰어서 그냥 물만 넣고 끓이시면 돼요. 이 황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시래기 같은 거는 또 혈액을 또 맑게 해주고 또 피도 잘 만들어주고 또 혈당을 또 고르게 안정화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재료잖아요. 여기에 된장만 간을 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뭐 혈당 걱정 없이 이거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관리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요. 저도 지금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사 메뉴와 그다음에 주경과 초콩 가지고도 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뇨 환자에게 과일 섭취는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냐, 또 얼만큼이냐, 또 어떤 당뇨 환자냐, 또 어떻게 과일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현재 이제 고혈당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제 당뇨 발이라고 해서 발이 이제 썩어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눈의 합병증, 망막 질환까지 왔거나 이런 분들은 과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과일도. 그러나 이제 당뇨 전 단계거나 아니면 현재 당뇨 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너무 과일이 먹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당도가 높지 않은 베리류들,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한 주먹, 뭐 10알 정도, 이 정도 드시는 거. 과일 중에서 이제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과일들 정도만 좀 드시면 좋고, 또 아니면은 사과를 드실 때는 이제 껍질째 이렇게 해서 한 반절 정도 드시는 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일들을 조금이라도 드실 때는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 함량이 있는 견과류나 아니면 우리 검은콩 이렇게 볶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콩류, 아까 소개했던 초콩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 드시면 혈당이 잘 안 오르는 그러한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고, 반대로 과일을 식사 대신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말린 과일을 드신다던가 아니면은 과일의 식이섬유를 빼낸 착즙 상태의 주스로 드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아닌 분들도 가급적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세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암세포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많은 분들이 유전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세포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환경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세포 주변의 세포 환경은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암을 발생시키는 물로 세포 주변이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정상세포를 만들어주는 좋은 물로 이 세포 환경이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암세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상세포로 갈 것이냐 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물 마시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 물의 세포 간질에게 물의 어떤 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물 자체를 너무 안 드세요. 그래서 그냥 쫙 말라버린 환경 이 또한 암세포에겐 굉장히 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물로 제대로 드셔야지만 이제 현재 암인 분들에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인체에 원래 가지고 있는 체액과 유사한 염도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물을 드셔야지만 이제 체액이 채워지면서 세포 간질액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책에도 소개해드리는 이제 항암 레시피가 바로 이제 햇살 담은 링거 물김치예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좋은 재료도 물김치로 만들어 드실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물이 인체에 또 세포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또 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드시도록 만들어진 레시피가 바로 이제 햇살 담은 링거 물김치인데요. 이 링거 물김치는 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는 소개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채소들을 이제 결국에는 물김치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물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이 채소의 유효 성분이 물 속에 녹아져 들어가면서 굉장히 유효 성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유익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채소를 분해 흡수를 하면서 더 우리 인체에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물김치를 드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인체의 어떤 친화적인 그러한 염분과 미네랄이 이제 들어있는 체액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액이 굉장히 산성화가 될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물김치 국물 속에 잘 스며들면서 좀 더 흡수하기 쉬운 상태, 유익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링거 물김치로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의 환경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기존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될 수 있게 이렇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레시피만으로도 많은 암 환자분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러한 물김치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책을 구입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건강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또 양배추라든지 이렇게 항암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재료들을 꼭 물김치를 해서 섭취를 해 보시면 좀 더 치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푸드닥터가 굉장히 이제 검정 음식을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조류인데요. 이 검정 음식 해조류 보면 이제 대부분 파랗다부터 굉장히 검잖아요. 이 검은색은 우리 음양오행에서도 수, 물을 의미하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물 마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검정 음식에서는 이 수의 기운, 물의 기운을 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유익하고 또 하나는 이 해조류들, 미역, 파래, 김, 뭐 톳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모든 암 환자들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식재료들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검은색이 아니에요. 초록색이 아주 중첩이 되고 누적이 돼서 만들어진 검정이거든요. 우리가 바닷물도 원래는 파랗지만 아주 깊은 바닷물을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정 음식의 핵심은 초록인 거죠. 즉 엽록소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해조류들은 바다 밑 깊숙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굉장히 저장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엽록소들이 더 많이, 햇빛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엽록소들이 더 많이 생겨져서 검정색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해조류들의 엽록소들은요, 혈액에 누적된 독소들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체액이 산성화된 것을 알칼리화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조혈, 그러니까 피를 잘 만들어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상세포가 분열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점막세포를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엽록소가 풍부한 해조류들은 결국에는 이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고 또 암세포 사멸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항암 대표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모든 건강의 이제 그 건강법, 해결법을 물 마시기와 소금, 죽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죽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냐, 물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작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수조의 물이 충분하고 수조의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적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 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수조의 물의 수질과 물의 충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본값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조에 있는 물고기에 수조를 채워주지 않고 오염된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에게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활동은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달자라는 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세포에 전달되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기와 죽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금이 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식생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는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실질적으로 막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요 속에 이렇게 음식의 풍요에 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풍요보다는 탄수화물의 풍요에 살고 있어요. 많은 외식 업체나 어떤 식생활의 풍요로움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금이 약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고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탄수화물 풍부 시대에, 정제당이 풍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소금이 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약물들,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량의 음료수들, 가공식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굉장히 급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소금인, 그래도 천일염보다는 좀 더 건강한 소금이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또 죽염에 강조를 하니까 죽염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염수로 드시면 죽염의 이제 양적인 부분, 뜨겁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9번 불에 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요즘은 오염되지 않은 물질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죽염 같은 경우는 9번 구워지면서 바다 오염 물질들이 이제 다 전소되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나트륨에 과다가 오지 않냐 이런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속에 9번 천일염을 넣으면서 구워질 때마다 대나무는 사라져요. 또 새로운 대나무 속에 죽염을 넣고, 그래서 9번 대나무가 죽염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죽염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채소와 이 소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유해성, 소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나친 뭐 부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나무에서 또 받고 있고요. 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과 같은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미네랄들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떤 죽염의 성질 또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우리 몸 자체의 기본값을 정상화시키는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사지만 사실 영양제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물과 죽염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